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전에 정확하게 10월 중순이 되겠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9%를 넘어 장중에는 5%를 넘어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켜봤던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10년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게 된 원인이 바로 텀 프리미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한마디로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핵심 원인으로는 바로 미국 재무부의 장기채 차입 전망이 올 여름에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당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사실 계획뿐인 내용이었고 사실상 이런 계획이 갑자기 쏟아지자 시장금리가 5%까지 치솟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구축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자 다시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우려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재무부의 순자금 조달 흐름입니다. 지금 T빌로 발행한 게 1965억 달러고요. 노트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찍혔고 본드는 460억 달러 수준입니다. 대부분을 T빌로 지금 순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죠. 본드만 확대해서 순자금 조달 흐름을 보시게 되면 10월달 460억 달러를 자금 조달해서 지금 위치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사실상 23년 뚜렷하게 장기채를 더 많이 발행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재무부의 순자금 조달 계획인데 오로지 자금 조달 계획을 늘렸다라는 기존 성명서 하나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치솟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채 차입 전망이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에 더 높은 요구 수익률, 한마디로 텀 프리미엄이 치솟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없던 일이 됐죠? 되돌렸습니다. 재무부가 높은 시장금리의 부담을 느껴서 결국에는 애초에 자금 조달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장기채 발행 계획을 다시 정상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현재는 0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KW 모델도 그렇고요. 지금 뉴욕 연은의 ACM 모델도 0.068까지 떨어졌습니다. KW 모델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죠. 0.1% 수준의 지금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기간 프리미엄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간 프리미엄을 정확하게 계산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추정 모델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KW와 ACM입니다. 이거 개발자 이름들인데 이 두 개의 모델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KW는 설문조사가 들어가는 것이죠. 단기 금리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치가 들어가서 모델을 반영을 한 것이고 이건 뉴욕 연은에서 쓰고 있는 ACM 텀 프리미엄 모델인데 이것도 개발자 이름의 성을 다 딴 겁니다. ACM. 그래서 0.068 오히려 KW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어찌되었던 지금 10년물 만기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이 대략 0 부근까지 떨어졌다라는 게 제 핵심인 것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 고점이 이제 9월 무렵인가요? 뭐 한 40bp 정도 되는 위치에 올랐다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10년물 기간 프리미엄이 2달도 채 가지 못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인데요. 10년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이 몇 달 만에 이렇게 빠르게 사그라들었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참 텀 프리미엄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관련된 과도한 시장의 쏠림을 지적하기도 했었죠. 사실 현재는 위험 프리미엄과 기간 프리미엄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이게 실제 미국 국채에 대해 특히 장기채라는 이유로 과연 이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기간 프리미엄을 더 줄 만한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T빌이라든지 노트, 본드 모든 미국 국채에 있어서 전방위적인 수익률 상승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죠. 미국 국채 수익률은 모두 다 올랐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장기채의 경우에는 일드 커브가 역전된 상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장기채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이냐?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라는 이 기간이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두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가 채무 불이행과 또 하나는 기회비용이다. 이거에 대한 추가 요구 수익률이 바로 텀 프리미엄인데, 국채 시장에서 과연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국채는 레포 시장에서 언제든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과연 채무 불이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리스크가 과연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점에서 텀 프리미엄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 장기채 발행량이 증가했다라는 거, 그거는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수급 요인에 따른 단기적인 위험 리스크라고 평가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물론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텀 프리미엄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과도한 쏠림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인데, 텀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특별한 항목이 아닙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기간 프리미엄도 내림세를 보이게 되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또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엄청나게 복잡한 개념도 아니고, 이게 대단하게 미국 국채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과도한 쏠림 주의해야 된다, 되게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지금은 영부근까지 2달이 채 되지 않아 사실상 빠르게 사그라들었다, 이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요. 물론 지금 4분기 자금 조달 계획까지는 안정적으로 재무부가 발행량을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부담을 인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내년이죠. 24년 1월 29일이 되게 되면 재무부의 또 1분기 자금 차입 계획이 새롭게 또 업데이트가 됩니다. 또 발표가 되는데, 한마디로 이번 4분기 발행량을 좀 줄이면서 잠잠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사실은 얼마든지 예산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채 시장에서 더 많은 공급을 과연 흡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는 시점이 내년 1월 29일이 될 텐데요. 자금 조달 계획에 발표되는 내역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재무부의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결국 직접적으로는 채권 경매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격한 충격이 될 수가 있는데, 국채 시장은 이러한 충격을 배제하기 위해서 WI 시장이죠. When Issued 거래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입찰이 공표는 되었지만 본 입찰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만 따로 채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이 돼요. When Issued 거래 시장을 통해서 미리 적정 입찰 수요를 관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실제 입찰을 하게 될 때는 프라이머리 딜러를 통해서 일정 수준 수요의 완충 효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채권 경매의 실패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그런 디테일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프라이머리 딜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게 프라이머리 딜러예요. 프라이머리 딜러가 물론 그때그때마다 수급 요인으로 해서 더 가져갈 때도 있고 덜 가져갈 때도 있겠지만, 그 자체의 역할이 원래 그렇습니다.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많이 받아갔다, 아니다, 이걸로 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제가 꾸준히 강조드렸죠. 채권 입찰의 결과는 그때그때 단기적인 센티에 불과합니다. 중장기적인 국채의 흐름은, 장기채는 특히 성장과 물가로 해석이 되는 게 오히려 정확합니다. 아직도 은행들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말씀을 드렸죠. 3조 3천억 달러 수준의 지급 준비금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생각하는 안전지급 적정선이 1조 달러고, 단기금융거래에서 시장이 유통되는 게 넉넉하게 봐도 2조 5천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3조 3천억이죠. 결국에는 채권 수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게다가 더 마지막은 연준의 개입도 남아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채 입찰, 경매 진행을 위해서는 연준의 디테일한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SLR 규제 완화도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얼마든지 채권 매입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채권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패드워치입니다. 내년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패드워치 보시면 24년도 12월까지 거의 지금 몇 번인가요? 5번인가요? 대략 25bp씩 지금 5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3월달입니다. 51%의 확률이죠. 뭐 6%는 더 낮은 수준까지도 지금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3월달을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로 보고 있는 게 채권 시장이고 현재 채권 프라이싱이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월 금리 인하에 실제 베팅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3월이면 사실 어딘가 부러지지 않는다면 일어나기 힘든 그런 전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 현명한 채권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베팅의 모습이 나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론 저도 개인적인 뷰가 지금의 고금리를 미국 경기가 견디지 못한다. 경착륙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죠. 그럼에도 차분한 투자자라면 만약의 경우의 수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경착륙이 없다면 연착륙 시나리오로 이루어진다. 현재 시장은 예상되는 인하 속도보다 일정 부분 앞서 나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는 무리 없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은 경착륙 시나리오가 아닌 이상 다소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연착륙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이라면 한 6월, 7월 정도부터는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3월은 조금 빠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착륙 시나리오를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흐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만약의 경우의 수도 대비를 하자라는 취지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먼저 움직인 이런 채권의 흐름은 아마도 14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점도표에서 FOMC 점도표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담겨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경착륙 시나리오 없이 하드랜딩 없이 소프트하게 지금 경기가 식어가면서 인플레이션만 싹 잡는 그런 골든패스의 흐름이 24년도 나온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물 수준이 24년도 말에는 대략 3.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 투자를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착륙이잖아요. 그게 3.5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경착륙이 일어난다면 물론 그 이하로 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게다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다? 10년 주기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순환 주기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예전 영상에 다 디테일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다시 저금리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뷰를 갖고 있고 중금리도 아니고요. 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제 지표가 특별하게 나온 부분이 없었지만 사실 이 부분 10월달 공산품 공장 신규 주문이죠. 특별히 큰 폭으로 지금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3.6% 감소를 했습니다. 5,768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프 보시게 되면 8월, 9월 어느 정도 2달 연속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번 달 감소를 했는데 이 감소폭이 1년 이래에 이렇게 깊게 감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3.6%를 찍었다는 의미가 지금 제조업 PMI를 제가 좀 중점적으로 경기 회복의 단서로 보고 있는데 특히 공산품의 신규 주문 관련해서는 사실 직접적인 제조업 업황의 직관적인 지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산업 생산도 있긴 한데 산업 생산은 조금 큰 범위입니다. 뭐 전반적인 전체 산업의 가동률, 뭐 이런 재고 영역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라 사실 지금 현재 제조업이 업황이 좋냐 나쁘냐 어떠냐를 단번에 직관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지표를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이 공장 관련된 이 수주, 주문량을 보시는 게 제일 좋다. 좀 오르는 듯 하다가 급감을 했죠. 이 뜻은 한마디로 이 제조업 지수도 재고를 빼고 놓고 보면 결국 이렇게 수요가 1년 이래 최하까지 떨어질 정도의 감소폭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주문 수주량을 파악해서 지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죠. 현재 실제 제조업의 업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표고 YOY로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 현재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진 부분 요 위치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위치와 유사한 레벨이고요. 현재 제조업 업황 글쎄 재고단에서 늘어난 부분을 제외해 놓고 보면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제조업단에서 수요가 확대되거나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뭐 이런 상황이라면 뭐 특별하게 경기 침체에 대한 징후가 포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채권 시장의 이런 베팅은 글쎄 뭐 어느 정도 뭐 이야기도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텀 프리미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공장 수주 관련된 부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